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한 7번째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치 운동에 대한 이전 6개의 비디오에서 전륜 구동, 후륜 구동, 사륜 구동, 그리고 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동에 대한 피치 운동은 사륜 전체의 제동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 바가 있으나 전륜만 작용하는 제동력에 대해서 혹은 후륜만 작용하는 제동력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전륜 제동은 후륜 구동과 힘의 전달 경로가 유사하고 후륜 제동은 전륜 구동과 힘의 전달 경로가 유사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아웃보드 브레이크가 장착된 전륜의 제동력이 작용할 때 피치 운동 중 다이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번 비디오에서 언급되는 모든 내용은 후륜 제동 없이 전륜만 제동하는 경우이며 제동 장치는 아웃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구동 가속도와 제동 감속도는 모두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들 둘은 가속도의 부호로 구별하겠습니다. 가속도가 플러스이면 구동이고 마이너스이면 제동이며 제로이면 정속 주행 혹은 정지 상태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전륜 제동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할 때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후륜 제동 없이 전륜만 제동하는 차량의 피치 운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설명하고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설명한 다음 이들 링크와 스프링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수직 불력의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치 운동과 차량 자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피치 지오메트리의 제동력이 작용했을 때 힘과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을 구하고 제로 다이브의 조건과 제로 피치각의 조건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스프링과 링크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다이브와 피치각을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륜 제동 차량에서 가상 반작용점이 다이브 제로 라인과 피치각 제로 라인 사이에 있는 경우에 맞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절대값 기준으로 링크 힘이 스프링 힘보다 작다. 두 번째, 절대값 기준으로 링크 힘과 스프링 힘이 동일하다. 세 번째,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정적인 상태보다 작아진다. 네 번째,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정적인 상태보다 작아진다. 다섯 번째,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크다. 여섯 번째,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작다. 이들 6개 중 맞는 답, 1개를 골라보십시오. 링크와 스프링의 수직 동화중 부호와 방향에 대하여 여기 그림에서 나타낸 전륜 제동력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과 다이브 제로 라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 두 개의 힘은 모두 수직 하방향이며 스프링과 링크를 압축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다이브 제로 라인은 뒷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압축하는 힘을 음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들 두 개의 힘 각각이 음의 값을 가지면 압축이고 양의 값을 가지면 인장입니다. 예를 들어 델타 WZF가 양수이면 마이너스 델타 WZF가 음수이므로 압축이고 델타 WZF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델타 WZF가 양수이므로 인장입니다. 전륜 제동의 경우에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보다 아래에 있으면 델타 FZF가 음수이므로 그림의 마이너스 델타 FZF는 양수이고 링크를 인장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다이브 제로 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델타 WZF가 음수이므로 그림의 마이너스 델타 WZF가 양수이고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동 시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식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 수직 동화중과 링크 수직 동화중의 합은 수직 동화중 전달량과 같으므로
이를 식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 수직 동화중에 대한 링크 수직 동화중의 비율을 이타 F라고 하면 이를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을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2와 식4로부터 스프링 수직 동화중 델타 WZF를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ZF의 크기와 방향은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의 링크인 델타 FZF가 정해지면 식2에 따라 정해집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과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이라는 표현은 힘의 방향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여기 그림에 나타낸 힘을 압축하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를 인장하는 힘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압축하는 힘은 지면 발력을 증가시키는 힘이고 인장하는 힘은 지면 발력을 감소시키는 힘입니다. 스프링과 링크에서 압축하는 경우의 대표 심볼을 수직 하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내었으며 인장하는 경우의 대표 심볼은 수직 상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노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제동력 FXF는 음의 X축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가속과 제동에서 똑같은 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부호 없이 가속도 AX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내용도 뒷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전륜 제동 시 링크와 스프링의 수직 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륜의 제동력이 작용하고 후륜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피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동력이 작용하는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 델타 FZF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직 동화중 전달량 값은 가속도 AX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며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는 스프링과 서스펜션 링크들이 유일하므로 모든 힘은 이들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제동륜이 있는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마이너스 델타 FZF와 프런트 스프링 힘 마이너스 델타 WZF를 합한 값과 같으므로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2에서 AX는 제동 감속도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식2에서 마이너스 델타 WZF와 마이너스 FZF는 힘의 작용 방향이 모두 수직 하방향이며 스프링과 링크를 압축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제동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수직 동화중 전달량이 제로이고 따라서 리어 서스펜션의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 델타 WZR을 사용하여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속도 AX는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리어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ZR은 플러스 값을 갖고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여 리어 스프링을 인장시킵니다. 제동 감속도의 크기가 정해지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의 크기가 정해지고 전륜에서 수직 동화중 전달량만큼 지면 발력이 증가하며 후륜에서 수직 동화중 전달량만큼 지면 발력이 감소합니다. 가속도 AX가 일정하다면 전륜 지면 발력 증가량도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륜 스프링 힘 증가량과 전륜 서스펜션 링크 힘 증가량을 합하면 전륜 지면 발력 증가량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프런트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하면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감소하고 반대로 프런트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이 감소하면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은 제로이고 오직 리어 스프링에게만 힘이 작용합니다. 전륜 제동 시 다이브 제로와 피치각 제로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직 동화중 전달량, 전륜 지면 발력 증가량, 그리고 후륜 지면 발력 감소량은
가속도 AX가 일정하다면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링크들의 지오메트리와 상관이 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제동 시에 다이브가 제로로 되는 조건은 프런트 스프링 변이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프런트 스프링 변이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 중 델타 WZF를 제로로 만들면 됩니다.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의 지오메트리를 변경하여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 SF의 위치를 변경하면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바뀝니다.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링크들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가속도 AX가 정해지면 리어 스프링 변이와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정해지고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라이드 하이트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가속도 AX는 제동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델타 FZF의 작용 방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수직 동화 중 전달량에 대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 이타 F를 식사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프런트 스프링 힘 델타 WZF는 상수 이타 F를 사용하여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힘 델타 FZF의 작용 방향은 아래로 작용할 수도 있고 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델타 FZF의 작용 방향과 크기에 따라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 델타 WZF의 작용 방향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원리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른 링크와 스프링 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피치각 제로 라인과 다이브 제로 라인을 구하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피치각 제로 라인을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프런트 스프링 강성과 리어 스프링 강성이 서로 같을 경우에 식 7은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의 1은 가상 반작용점 SF가 프런트 타이어에 놓으면 접촉 센터 점 A와 리어 타이어에 놓으면 접촉 센터 점 B를 잇는 수평선에 아래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옅은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값 기준으로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수직 힘이 링크들을 인장시키는 수직 합력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 이타 F 값은 제로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림에서 이는 가상 반작용점 SF가 프런트 타이어에 놓으면 접촉 센터 점 A와 리어 타이어에 놓으면 접촉 센터 점 B를 잇는 수평선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링크들의 수직 합력이 제로이며 오로지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수직 힘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이타 F 값은 제로입니다. 그림에서 3은 가상 반작용점 SF가 9AB와 9AG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옅은 녹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점 G는 차량 무게 중심과 같은 높이를 갖고 지면의 평행인 수평선이 리어 타이어에 놓으면 접촉 센터 점 B를 수직으로 지나는 라인과 교차하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프런트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수직 힘과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압축시키는 수직 힘이 발생하며 모두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 이타 F 값은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시중에 팔리는 대부분의 차량은 영역 3에 가상 반작용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4는 가상 반작용점 SF가 9AG 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프런트 링크들의 수직 합력이 수직 동화 중 전달량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제로가 되고 프런트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이 차량 전체 수직 동화 중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다이브는 제로입니다. 이 경우에 이타 F 값은 1입니다.
나머지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른 링크와 스프링 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오는 가상 반작용점 SF가 다이브 제로 라인 AG와 피치각 제로 라인 AS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옅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점 S는 무게 중심 CG의 2배의 높이에 있는 점 U를 지나면서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이 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B를 지나는 수직선과 교차하는 점입니다. 이 영역에 가상 반작용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링크들을 압축시키는 힘이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며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이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링크들의 힘이 스프링 힘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 이타 F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 영역에 가상 반작용점이 존재하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낮아서 차량의 자세는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습니다. 그림의 6은 가상 반작용점 SF가 피치각 제로라인 AS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프런트 링크들을 압축시키는 수직 합력이 수직 동화 중 이동량의 2배이며 프런트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은 수직 동화 중 전달량과 동일합니다. 이 힘은 리어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과 동일하기 때문에 프런트 스프링과 리어 스프링에 똑같은 변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치각은 제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타 F값은 2입니다. 그림의 7은 가상 반작용점 SF가 피치각 제로 라인 AS 위쪽 영역에 있는 경우를 나타내며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크며 차량의 자세는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습니다. 수직 동화 중 전달량보다 더 큰 힘이 스프링을 인장시키고 수직 동화 중 전달량보다 2배 이상 큰 힘이 링크들을 압축시킵니다. 이때 이타 F값은 2보다 큽니다. 이상 설명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앞서 설명한 7가지 가상 반작용점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스프링 수직 힘과 링크들의 수직 합력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이 일정 가속도 AX로 제동할 때 뉴턴의 제2법칙으로 유도된 전륜 제동 차량의 수직 동화 중 전달량은 식시로 나타낸 바와 같으며 서스펜션과 제동 장치 타입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힘과 링크들의 수직 합력을 합하면 어떠한 경우이든 식시로 나타낸 값이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식시는 지면 발력이 아닌 스프링과 링크들에 작용하는 수직 합력입니다. 수직 동화 중 전달량에 대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합력의 비율 이타 F를 사용하여 7가지 가상 반작용점에 대한 스프링 힘과 링크들의 수직 합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 아래에 존재하면 이타 F값이 음수이며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힘이 링크를 인장시키는 힘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 상에 존재하면 이타 F값이 제로이며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만 작용하고 링크에 작용하는 힘이 제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3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과 다이브 제로 선 사이에 존재하면 이타 F값은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스프링을 압축하는 수직 힘과 링크들을 압축하는 수직 합력이 모두 수직 하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4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다이브 제로 선상에 존재하면 이타 F값이 1이며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힘이 없어지고 링크들을 압축하는 수직 합력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다이브는 제로가 됩니다. 5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다이브 제로 선과 피치각 제로 선 사이에 존재하면 이타 F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며 스프링을 인장하는 수직 힘이 상방향으로 작용하고 링크들을 압축하는 수직 합력이 수직 하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6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피치각 제로 선상에 존재하면 이타 F값이 2이며 절대값 기준으로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수직 힘 대비하여
링크들을 압축하는 수직 압력이 2배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프론트 스프링과 리어 스프링의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하므로 피치각은 제로가 됩니다. 7번은 가상 반작용점이 피치각 제로 라인보다 위의 영역에 존재하면 이타 F 값은 2보다 크며 절대값 기준으로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수직 힘 대비하여 링크들을 압축시키는 수직 압력이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영역에서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큽니다. 전륜 제동 시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륜 제동 시 피치 운동의 링크 힘은 후륜 가속 시 피치 운동의 링크 힘과 유사합니다. 링크에 작용하는 힘은 구동륜이나 제동륜이 없는 서스펜션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동륜이나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에서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은 피치 운동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서의 비디오 0081 피치거메트리 파트 1에서 설명한 바 있는 후륜 가속 시 서스펜션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전륜 제동에서 전륜 서스펜션 링크들에 발생하는 힘들은 후륜 구동 시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에서 발생하는 힘들과 유사합니다. 이 그림은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과 다이브 제로 라인 사이의 영역에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여기 나타낸 모든 힘은 동적 하중이므로 일정 속도나 정지 시에는 모두 제로입니다. 전륜 제동력 FXF가 작용할 때 프런트 서스펜션 어퍼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F1Z와 서스펜션 로어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F2Z를 이용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합력 델타 FZF를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녹색 화살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서스펜션 링크 수직 동화중 델타 FZF는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링크들을 압축시키는 힘이므로 지면 발력을 증가시킵니다. 델타 FZF는 서스펜션 링크 수직 동화중 마이너스 델타 FZF에 기인하여 증가하는 지면 발력을 나타냅니다. 서스펜션 링크 수직 동화중 마이너스 델타 FZF는 식2로 나타낸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 중에서 링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동화중입니다. 계속해서 스프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동화중을 보겠습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동륜이 있는 프런트 서스펜션의 경우에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에서 전달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이고 두 번째가 여기서 설명하는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입니다.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의 경우에 이들 두 개의 하중 전달량을 합하면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 전달량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은 제외하고 오로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만을 고려합니다.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의 크기는 무게 중심 CG와 가상 반작용점 SF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차량에서 스프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동화중 마이너스 델타 WZF는 차량 앞쪽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스프링을 압축시킵니다. 이 결과로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델타 F만큼 내려갑니다. 여기서 변이 델타 F는 범프일 때 플러스 값을 갖고 리바운드일 때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륜 지면 발력 델타 WZF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며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수직 동화중 델타 WZF는 제동력 FXF가 발생했을 때 프런트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화중 전달량입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분석한 후륜 구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면 발력 델타 WZF는 수직 동화중의 작용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지 않고 스프링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면 발력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제로의 값을 갖습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에 대한 지면 발력
델타 WZF가 플러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의 예에서는 전륜 지면 발력 델타 WZF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이 발생하여 전륜 수직 하중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불력과 스프링 수직 불력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제동력 FXF가 작용하여 가속도 AX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피치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AX로 차량이 제동될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 즉 리어에서 프런트로 하중 전달량은 뉴턴의 제2법칙과 무게중심 CG의 높이 및 휠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 전달량은 서스펜션 링크들이나 스프링과 상관없이 제동력 FXF가 정해지면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차량 제동으로 수직 동하중이 발생하면 전륜 수직 하중이 수직 동하중만큼 증가하고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수직 동하중만큼 감소합니다. 이들 수직 동하중은 리어에서 프런트로 전달되는 하중 전달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동륜이 있는 프런트 서스펜션에서는 수직 동하중 전달이 스프링과 링크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제동륜이 없는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스프링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델타 WZF는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이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해서 스프링을 압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델타 FZF도 마찬가지로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이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해서 링크를 압축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림의 예와 같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갖는 차량에서 전륜의 제동력이 작용하면 전축 서스펜션 어퍼암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링크들의 수직 불력도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스프링에 작용하는 스프링의 수직 불력도 또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은 마이너스이며 힘의 작용 방향이 스프링과 링크들을 압축하는 수직 하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에 대한 지면 발력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량 델타 WZF에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 델타 FZF를 합한 값과 같습니다. 전륜에서는 이들 수직 동하중 전달량만큼 수직 하중이 증가합니다. 한편 제동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후륜에서는 수직 동하중이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으로 지면에 전달되므로 후륜의 수직 하중은 감소합니다. 후륜에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이 없으므로 리어에서 프런트로 전달되는 전체 하중 전달량은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며 이 크기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한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과 동일하며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앞선 비디오 H0001 중량 이동편에서 가속을 하는 자동차에 발생하는 힘들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내용 중 가속도 AX를 받는 차량에 대한 중량 이동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식에 나타낸 모든 힘들 FXF, FZF, FXR, 그리고 FZR은 전륜과 우륜의 힘이 합쳐진 힘을 나타냅니다. 차량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평형으로부터 식10을 구할 수 있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평형으로부터 식1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무게중심 CG를 중심으로 가속 시 발생하는 모든 힘들에 대한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식12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3개의 식으로부터 가속 시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힘 FZF를 식13과 같이 구할 수 있고 후륜에 작용하는 힘 FZR을 식14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13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정지시 혹은 정속시 전륜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두 번째 항은 가속시 전륜의 무게가 감소하는 하중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식14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정지시 혹은 정속시 후륜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두 번째 항은 가속시 후륜의 무게가 증가하는 하중을 나타냅니다.
제동 시에는 가속도 AX가 음의 값을 갖고 이에 따라 FXF와 FXR도 음의 값을 갖게 되므로 이들 힘의 방향이 빨간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반대로 바뀝니다.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와 힘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식10, 식11, 그리고 식11을 가속과 제동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나타내는 제동력 FXF와 FXR은 음수입니다. 지난 비디오 H0082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2 전륜 구동편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 전륜 구동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 링크들의 작용하는 힘들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전륜 제동 시 링크들의 작용하는 힘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정차 시 혹은 정속 시 작용하는 스태틱 수직 하중은 고려하지 않고 가속에 의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수직 하중 델타 FZF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윗부분 그림에 나타낸 모든 힘들은 전륜 구동력 FXF가 발생시키는 힘들이고 아랫부분 그림에 나타낸 모든 힘들은 전륜 제동력 FXF가 발생시키는 힘들입니다. 먼저 윗부분의 전륜 구동 시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수평 분력에 대한 평형으로부터 식1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15는 구동력 FXF가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의 수평성분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힘 F2의 수평성분의 합력과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수직 분력에 대한 평형으로부터 식1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16은 구동력 FXF의 발력으로 발생하는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의 수직성분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힘 F2의 수직성분은 전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동화중에 대한 지면 발력 델타 FZF와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너스 델타 FZF는 스태틱 하중을 포함하지 않으며 구동력 FXF가 발생시키는 링크들의 수직 동화중 전달량에 대한 지면 발력입니다. 다음에 측면 뷰에서 전륜 중심을 지나고 지면의 수직인 직선과 로어암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 Q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식1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17의 좌변 첫 번째 항은 구동력이 점 Q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어퍼암의 수평성분이 점 Q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식17을 F1에 대해서 풀면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에 대한 식1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18은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을 구동력 FXF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식18의 F1을 식15에 대입하고 F2에 대해서 풀면 식1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19는 로어암에 작용하는 힘 F2를 구동력 FXF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구동과 제동은 입력이 반대이므로 전륜 구동에서 구한 힘과 모멘트 10대 15, 16, 그리고 17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전륜 아웃보드 브레이크 제동에서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 10대, 20, 21, 그리고 2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동력 FXF는 자체가 음수이므로 부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식 21을 F1에 대해서 풀면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에 대한 식 2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23은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을 제동력 FXF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식 23의 F1을 식 20에 대입하고 F2에 대해서 풀면 식 2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24는 로어암에 작용하는 힘 F2를 제동력 FXF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등가 트레일링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시본 서스펜션 링크들을 비롯한 모든 서스펜션 링크들은 피칭 운동 중 어느 한순간에 대해서 가상 반작용점을 이용하여
등가 트레일링암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 비디오 H0081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1 니어 솔리드 엑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전륜 제동에 대해서도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가상 반작용점을 이용하여 등가 트레일링암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바 있는 어퍼암에 작용하는 힘 F1을 나타내는 식 23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힘 F2를 나타내는 식 24를 식 21에 대입하고 델타 FZF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스펜션 암들의 기하학적 배치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어퍼암의 설치가 세타1의 탄젠트 값을 식 26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수평면에 대한 로어암의 설치가 세타2의 탄젠트 값을 식 27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구한 식 26과 식 27을 식 25에 대입하면 식 2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28로부터 제동력 FXF에 대한 수직 동화 중 델타 FZF의 비율은 타이어 노면 접촉점 A와 프런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 SF를 잇는 직선의 수평 성분 D에 대한 수직 성분 E의 비율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식 28에서 제동력 FXF가 음수이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지면 반력 델타 FZF는 양수이고 전륜 지면 반력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륜 제동에서 어퍼암과 로어암은 똑같은 가상 반작용점을 갖고 솔리드 엑셀의 강체로 연결된 한 개의 트레일링 암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직 동화 중 델타 FZF는 제동력 FXF가 전륜에 작용했을 때 모든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들의 수직 성분들의 합력에 대한 지면 반력입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동시 가상 반작용점 SF가 전륜보다 뒤에 있고 지면보다 위쪽에 있다면 수직 동화 중 델타 FZF는 지면 반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는 제동력이 발생할 경우에 링크 힘과 스프링 힘을 살펴보고 이들이 전체 수직 동화 중 전달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전체 전륜 수직 반력 FZF, 수직 동화 중 전달량, 프런트 스프링 힘, 마이너스 델타 WZF, 프런트 링크들의 힘, 마이너스 델타 FZF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WSF는 전륜에 작용하는 정적 수직 하중을 나타냅니다. G는 중력 가속도를, AX는 종방향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델타 WZF는 제동시 프런트 스프링을 압축하는 수직 동화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델타 WZF는 프런트 스프링 힘을 휠센터를 지나고 노면의 수직한 선을 따라 작용하는 힘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델타 FZF는 제동시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압축하는 수직 동화중을 나타냅니다. FZF는 전륜 전체 수직 하중을 나타냅니다. 전륜에 작용하는 전체 수직력 FZF는 정적 수직 하중 WSF와 전체 수직 동화중을 합하여 식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9의 오른편 두 번째 항은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을 나타냅니다. 식 29에서 수직 동화중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가속도 AX가 음수이기 때문에 제동력 FXF가 작용할 때 전륜의 수직 하중 FZF가 수직 동화중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동륜이 있는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수직 동화중 전달량으로 증가하는 지면 반력은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 델타 WZF와 링크들을 압축하는 힘, 델타 FZF의 합으로 식 2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전륜 제동력 FXF는 앞서 구한 식 28로부터 링크들의 힘, 델타 FZF를 사용하여 식 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동에서 FXF는 음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륜 제동력과 동적 힘, 그리고 전륜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ZF의 관계를 구한 다음 스프링의 변이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다이브와 피치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륜 제동 차량에 대하여 프런트 휠 센터 기준으로 프런트 스프링 변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전륜 제동력 FXF와 수직 동화중, 그리고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ZF의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하여 모멘트를 계산하면 식 3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마지막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제동력 FXF가 음수이고 가상 반작용점 SF에 대해서 양의 모멘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델타 WZF에 대하여 식 31을 정리하면 식 3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2에서 가속도 AX와 제동력 FXF는 음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편 프런트 휠 센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델타 WZF는 프런트 서스펜션 휠 레이트와 프런트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를 사용하여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는 실제 스프링 축을 따라 측정한 값이 아니고 휠 센터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값으로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의미합니다. 식 33에서 KF는 프런트 휠 레이트를 나타내고 델타 F는 전륜 휠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따라 측정한 프런트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나타냅니다. 식 33의 첫 번째 항은 가속도가 AX일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의 수직 성분을 나타냅니다. 후륜에는 제동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 FXFED는 차량 전체의 서스펜션 링크들에게 작용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식 33으로부터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ZF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과 링크 포스의 차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 33으로부터 절대값 기준으로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이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면 스프링 힘 KF 델타 F는 양수이며 전륜 수직 하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F는 범프에서 플러스, 리바운드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브가 제로로 되는 조건을 구해보겠습니다.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할 때 프런트 서스펜션 스프링의 수직 동화중이 작용하지 않으면 다이브는 제로가 됩니다. 또한 휠 센터를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전륜과 후륜의 스프링 변이를 구하면 전륜 아웃보드 브레이크에서 제동력이 발생할 때 피치값을 제로로 만드는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휠 센터를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전륜의 스프링 변이는 식 33으로 구하였으며 리어 휠 센터를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후륜의 스프링 변이도 앞서 구한 후륜 스프링의 수직 동화중 델타 WZR을 사용하여 식 35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WZR은 리어 스프링 힘을 리어 휠 센터를 지나고 노면의 수직한 선을 따라 작용하는 힘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식 35에서 KR은 리어 휠 레이트를 나타내며 델타 R은 후륜 휠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따라 측정한 리어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전륜 제동 차량에서 다이브가 제로로 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식 33으로부터 다이브가 제로로 되는 서스펜션의 기하학적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이브가 제로로 되기 위해서는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식 36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 33으로부터 식 37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동력 FXF는 식 34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식 34의 FXF를 식 3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3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8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의 수식이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다이브가 제로로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식 3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지오메트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39로 나타낸 조건으로부터
다이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지오메트리를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G는 무게 중심시 G를 포함하고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이 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B를 지나는 수직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피치 지오메트리는 바이시클 모델을 기준으로 분석됩니다. 좌우 휠에 작용하는 힘들은 차량의 중앙 종단면에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집니다. 차량의 무게중심은 차량 중앙 종단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녹색 경사선은 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A와 점 G를 잇는 직선입니다. 점 A와 점 G 사이의 경사진 직선상에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한다면 삼각형의 닮은 꼴의 성질에 따라 L에 대한 H의 비율은 D에 대한 E의 비율과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되므로 식 39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프런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여기에 나타낸 녹색 직선상의 어느 곳에 존재한다면 이 차량은 제동 시 다이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이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치각이 제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브와 피치각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브와 피치각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동력이 작용하여 다이브가 제로로 되었을 때 다이브와 피치각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브가 제로라는 것은 프런트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가 제로라는 의미이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오렌지색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런트 휠 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는 제로라고 하더라도 리어 휠 변이는 제로가 아니고 리어의 라이드 하이트는 증가하였습니다.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수준으로 증가시켜 회색으로 나타낸 선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수준으로 높이려면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여야 합니다.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이는 이유를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과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스프링과 링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절대값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이면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화 중 델타 WZF가 감소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수직 동화 중 델타 FZF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가상 반작용점을 낮추면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화 중 델타 WZF가 증가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수직 동화 중 델타 FZF가 감소합니다. 이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수식과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세로축은 가상 반작용점의 수직 높이 E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가상 반작용점의 수평 길이 D를 나타냅니다. 좌표축의 원점은 제동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 A입니다. 다이브 제로를 나타내는 식 39를 독립변수 D와 종속변수 E로 바꿨으면 식 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0은 원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L분의 H인 직선의 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그림의 녹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의 노란색 영역에서 피치 지오메트리는 부등식 표현을 사용하여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1에서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 ELE 증가함에 따라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델타 FZF의 절대값이 증가합니다.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은 일정하기 때문에 스프링 힘 델타 WZF의 절대값이 감소합니다. 노란색 영역에서 스프링 힘 델타 WZF와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델타 FZF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계속해서 녹색 직선 위의 영역에서 피치 지오메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에서 피치 지오메트리는 부등식 표현을 사용하여 식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2에서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 EH가 증가함에 따라 제동륜이 있는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FZF의 크기가 절대값 기준으로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의 크기를 넘어서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은 일정하기 때문에 스프링 힘 델타 WZF의 작용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가상 반작용점이 위로 올라갈수록 링크를 압축하는 힘이 증가하고 스프링을 인장하는 힘이 증가합니다. 녹색 선 위의 영역에서 스프링 힘 델타 WZF와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델타 FZF의 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녹색 선 위의 영역에 가상 반작용점이 있으면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이 작용하여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정상 상태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고 녹색 선과 지면 사이에 옅은 노란색 영역에 가상 반작용점이 있으면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힘이 작용하여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정상 상태보다 더 작게 감소시킵니다. 한편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한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후륜에서 전륜으로 전달되는 하중 전달량을 나타내며 가상 반작용점 SF의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역할은 스프링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전달과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전달의 비율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정해지면 다이브와 피치각이 결정됩니다. 링크 힘, 스프링 힘, 그리고 라이드 하이트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브와 피치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제동륜이 있는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에 발생하는 힘, 델타 FZF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델타 FZF를 알면 식 2로부터 스프링 힘과 변이를 구할 수 있고 라이드 하이트와 피치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결정되면 링크들의 합력, 델타 FZF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델타 FZF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식 30은 제동력 FXF를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수직 동화중에 대한 지면 반력, 델타 FZF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식 30을 수직 동화중, 델타 FZF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4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3에서 제동력 FXF는 음수이므로 수직 동화중에 대한 지면 반력, 델타 FZF는 양수입니다. 식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동시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직 동화중에 대한 지면 반력, 델타 FZF는 D에 대한 E의 비율이 클수록 절대값이 커집니다.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마이너스 델타 FZF의 절대값이 커지면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합니다. 식 1호부터 제동 감속도 AX가 일정하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일정하므로 절대값 기준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지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적게 감소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더 높아져서 다이브 제로 라인보다 위쪽 영역에 위치하면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이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는 정상 상태보다 증가합니다. 피치각이 제로가 되는 조건을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 따라 달라지는 스프링과 링크에 발생하는 힘을 분석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휠레이트와 리어 서스펜션 휠레이트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 휠레이트가 서로 다른 경우는 뒤에 수식을 유도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판대는 일반적인 차량의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 제동력이 작용하면 링크에 작용하는 힘도 링크를 압축시키는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도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들 둘의 힘을 합하면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이 됩니다. 한편 다이브가 제로라는 것은 프런트 스프링 변이가 제로라는 의미이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오렌지색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런트 스프링 변이는 제로라고 하더라도 리어 스프링 변이는 제로가 아니고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증가하였습니다.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수준으로 증가시켜 회색으로 나타낸 선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수준으로 높이려면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여야 합니다. 가상 반작용점 SF를 높이면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여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는 동화중 전달량 델타 FZF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스프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 델타 WZF는 델타 FZF가 커진 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더 명확히 표현하면 절대값 기준으로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수직 동화중 델타 WZF가 링크를 압축시키는 수직 동화중 델타 FZF가 커진 만큼 작아집니다.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 이가 점 A와 점 G를 잇는 직선상에 존재한다면 스프링의 수직 동화중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수직 동화중 전달은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프링의 수직 동화중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다이브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보다 높으므로 피치각은 제로가 아닙니다. 전륜 제동의 경우에 가상 반작용점 SF의 높이, 이가 점 A와 점 G를 잇는 직선보다 위쪽에 존재한다면 제동에서 프런트 스프링을 통하여 작용하는 힘이 정상 상태에서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보다 작아지므로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며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상 반작용점 SF가 높아질수록 스프링을 인장시키려는 힘이 커지고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합니다. 스프링을 인장시키려는 힘이 커지는 만큼 전륜 서스펜션 링크들을 압축시키려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도 같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면 피치각이 제로가 되도록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상 반작용점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피치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동 시 피치각을 구해보겠습니다. 전륜과 후륜의 휠 변이를 구하면 제동력이 발생할 때의 피치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스프링 변이는 식 33으로 구한 바가 있었으며 리어 스프링 변이도 앞서 구한 후륜 스프링의 수직 동화중 델타 WZR을 사용하여 식 35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식 35에서 KR은 리어 휠레이트를 나타내며 델타 R은 후륜 휠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따라 측정한 리어 스프링 변이를 나타냅니다. 피치각 파이 P가 작을 때는 탄젠트 파이 P는 파이 P와 같다는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이 P는 라디안 단위입니다. 식 33을 프런트 스프링 변이 델타 F에 대해서 정리하고 식 35를 리어 스프링 변이 델타 R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이들 두 변이 값들을 식 44의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제동력이 작용할 때 피치각 파이 P를 식 44의 세 번째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 변이는 범프에서 양의 값을 갖고 리바운드에서 음의 값을 갖습니다. 식 44를 다시 정리하면 피치각 파이 P를 식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5로 나타낸 피치각 파이 P는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가속도와 질량, 그리고 프런트와 리어 휠레이트와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가 갖는 지오메트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 45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치각이 제로가 되는 조건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피치각 파이 P의 식 45에서 제동력이 작용하여 제동 감속도 AX가 제로가 아닐 경우 피치각 파이 P가 제로가 되는 조건은 식 45의 괄호 안의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 45로부터 제로 피치각의 조건을 구하면 식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6을 D분의 2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4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7의 오른편 첫 번째 항은 앞서 구한 식 39의 안티 다이브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 다이브가 제로가 되는 조건이 피치각도 제로가 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식 47로부터 리어 서스펜션 휠레이트가 프런트 서스펜션 휠레이트 대비 상당히 큰 값을 갖는다면 식 47의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다이브 제로와 피치각 제로의 조건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 47로부터 프런트 서스펜션 휠레이트와 리어 서스펜션 휠레이트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피치각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이브가 제로인 조건에서 무게 중심의 높이가 2배 가까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D분의 2 값이 2배 가까이 커지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식 47에서 프런트 휠레이트가 리어 휠레이트와 같다면 제로 피치각의 조건을 식 4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지오메트리가 필요한지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47로 나타낸 조건으로부터 피치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지오메트리를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프런트 휠레이트 KF와 리어 휠레이트 KR이 서로 같다고 가정한 식 48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점 S는 무게 중심 CG의 2배의 높이에 있는 점 U를 포함하고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이 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B를 지나는 수직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식 48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휠 베이스에 대한 2배의 무게중심의 높이의 비율이 D에 대한 2의 비율과 같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선을 그림에서 파란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란색 경사선은 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 A와 점 S를 잇는 직선입니다. 점 A와 점 S 사이의 경사진 직선상에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한다면 삼각형의 닮은 꼴의 성질에 따라 L에 대한 EH의 비율은 D에 대한 E의 비율과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되므로 식 48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프런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여기에 나타낸 파란색 직선상 어느 곳에 존재한다면 이 차량은 제동시 피치각 제로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륜 제동력이 작용할 경우에 피치각 제로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한 만큼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도 똑같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피치각 제로의 최종 차량 자세는 프런트와 리어의 라이드 하이트가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회색선으로 표시한 자세가 됩니다. 전륜 제동 차량에서 가상 반작용점을 높이면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합니다. 전륜 제동 시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어디에 있든지 후륜에서 전륜으로 이동하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가속도 AX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직 동화중만큼 전륜 지면 반력이 증가하고 후륜 지면 반력이 감소합니다. 앞서 설명한 다이브 제로 좌표계를 사용하여 피치각 제로 조건을 파란색 직선을 나타내는 식 5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직선 아래와 녹색 직선 위의 영역에서 피치 지오메트리는 부등식 표현을 사용하여 식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영역에서 피치 지오메트리는 부등식 5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나타낸 녹색 직선과 노면 사이의 영역에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하면 스프링 힘, 델타 WZF는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 델타 FZF도 링크들을 압축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방향은 스프렁 질량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라이드 하이트는 정상 상태 대비 프런트에서 감소하고 리어에서 증가합니다. 녹색 선상에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하면 스프링 힘 델타 WZF는 제로가 되고 스프링 변이가 제로이며 델타 FZF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압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힘 델타 FZF는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과 절대값의 크기가 같습니다.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가 다이브 제로입니다. 라이드 하이트는 정상 상태 대비 프론트에서 변화가 없고 리어에서 증가합니다. 파란색 음영으로 나타낸 파란색 직선과 녹색 직선 사이의 영역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하면 스프링 힘, 델타 WZF는 스프링을 인장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절대값 기준으로 델타 FZF는 델타 WZF보다 더 큰 힘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을 압축합니다. 라이드 하이트는 정상 상태 대비 프런트에서 증가하고 리어에서도 증가하지만 프런트보다 리어에서 라이드 하이트 증가량이 더 큽니다. 파란색 선상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하면 절대값으로 스프링 힘, 델타 WZF는 서스펜션 링크들의 힘의 절반이 되고 스프링을 인장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델타 FZF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압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힘 델타 FZF는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 절대값의 크기의 2배가 됩니다. 라이드 하이트는 프런트에서 리어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피치각은 제로가 됩니다. 파란색 선 위쪽의 영역의 가상 반작용점 SF가 존재하면 스프링을 인장시키는 힘보다 링크를 압축시키는 힘이 크며 절대값 기준으로 이들 두 힘의 차이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과 동일합니다. 정상 상태 대비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에 위치하면 가상 반작용점의 높이, 이가 제로이므로 링크 힘이 제로이고 델타 WZF는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증가량과 크기가 같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이 노면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가상 반작용점의 높이, 이가 음수이며 식 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델타 FZF는 양수가 되어 링크를 인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스프링을 압축하는 힘이 링크를 인장시키는 힘보다 크며 절대값 기준으로 이들 두 힘의 차이는 수직 동화중 전달량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 감소량이 리어 라이드 하이트 증가량보다 크기가 큽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륜 제동 차량에서 가상 반작용점이 다이브 제로 라인과 피치각 제로 라인 사이에 있는 경우에 맞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절대값 기준으로 링크 힘이 스프링 힘보다 큽니다. 두 번째, 절대값 기준으로 링크 힘과 스프링 힘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정적인 상태보다 커집니다. 네 번째,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정적인 상태보다 커집니다. 다섯 번째,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작습니다. 여섯 번째,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리어 라이드 하이트보다 작습니다. 6번이 맞는 답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륜 아웃보드 제동 차량의 피치 그로메트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이브는 차량이 전륜 브레이크로 제동될 때 차량의 앞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타이어 노면 접촉면에서 수평으로 발생하는 제동력이 무게 중심보다 아래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바디의 앞쪽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뒤쪽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안티다이브 지오메트리는 차량 앞쪽이 내려가지 못하게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와 수직 하중 전달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을 높이면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화중이 감소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수직 동화중이 증가합니다. 가상 반작용점을 낮추면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화중이 증가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수직 동화중이 감소합니다. 전륜 제동력이 작용할 때 다이브와 피치각을 설명하였습니다. 제로 다이브는 프런트 스프링 변이가 제로라는 의미이며 프런트 라이드 하이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이브가 제로라면
프론트 스프링 변이는 제로이지만 리어 스프링 변이는 제로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제로 피치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로 피치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를 리어 라이드 하이트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상 반작용점을 높여야 합니다. 프론트 가상 반작용점을 높이면 스프링을 인장하는 힘이 커지므로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합니다.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 휠레이트가 같을 때 제로 피치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이브 제로 조건에서 무게 중심의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다이브 제로 조건에서 가상 반작용점의 수평 성분에 대한 수직 성분의 비율을 2배로 높여야 합니다. 피치각 제로가 되는 자세의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한 만큼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도 따라서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론트와 리어의 라이드 하이트가 모두 같은 크기로 증가해야 합니다. 전륜 제동 차량에서 가상 반작용점 위치의 물리적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제동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 기준으로 가상 반작용점의 수평 위치에 대한 수직 위치의 비율을 SR이라 하고 휠베이스에 대한 무게중심 높이의 비율을 CR이라 하면 이들로부터 라이드 하이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SR이 제로보다 작으면 프론트 감소량이 리어 증가량보다 큽니다. SR이 제로이면 프론트 감소량과 리어 증가량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SR이 제로보다 크고 CR보다 작으면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하고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증가합니다. SR이 CR과 같으면 라이드 하이트는 프론트에서 변하지 않고 리어에서 증가합니다. 이때 다이브는 제로가 됩니다. SR이 2CR보다 작고 CR보다 큰 경우에는 라이드 하이트가 프론트와 리어에서 같이 증가하나 리어 증가량이 더 큽니다. SR이 2CR과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 하이트가 프론트와 리어에서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며 이때 피치각은 제로입니다. SR이 2CR보다 크면 라이드 하이트가 프론트와 리어에서 같이 증가하나 프론트 증가량이 더 큽니다.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과 가상 반작용점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전륜 제동에서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은 후륜에서 전륜으로 전달되는 하중 전달량입니다.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역할은 스프링과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전달의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중 전달 비율이 정해지면 다이브와 피치각이 결정됩니다.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다이브와 피치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85 피치고메트리 파트 5에서는 독립형과 후륜 구동 차량을 가속할 때 스컷을 제로로 만드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피치각을 제로로 만드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설명하였으며 가상 반작용점의 7가지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피치각에 따른 차량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86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6에서는 프론트 독립형과 장치를 갖는 전륜 구동차의 리프트와 피치각을 설명하고 가상 반작용점의 7가지 위치에 따라 리프트와 피치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였으며 비록 가속일지라도 가상 반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피치지오메트리 파트 8로서 후륜 제동 차량의 라이즈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